그러면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뭘 가질 수 있었어요? 입자의 성질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역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입자라고 생각했던 애들도 뭐의 성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예,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드브로이가 얼마 안 됐죠? 1924년이니까 대략 1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빛의 이중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거꾸로 물질도 입자성뿐만 아니라 파동의 성질도 가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바로 물질의 이중성이 물질파예요. 물질도 파동성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브로이의 파장 또는 물질파라고 하는데, 물질 입자가 파동성을 나타낼 때 이 입자가 나타내는 파동을 바로 물질파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파동성이 커지려면 이 파장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파동성이 더 커요. 회절도 잘 되고, 회절이 잘 일어나거든요. 파장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래서 물질파의 파장은 어떤 식으로 구해주냐면, 질량이 m인 입자가 속력 v로 운동을 하면 이 입자의 운동량은 여러분들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mv가 될 거고, 이 mv분의 플랑크 상수값이 바로 물질파 파장 람다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얘가 길어지려면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mv 값이 작아야 이거의 역수가 바로 파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작을수록 파동성은 커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력이 너무 느려버리면 0에 가까워 버리면 입자가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속력보다는 아주 질량이 작아야, 그러니까 속력은 어느 정도 빨라야 되는 거고 질량이 아주 작은 극소질량을 가지는 입자의 경우에 한해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파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야구공이나 축구공 같은 애들이 파동성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질량이 너무 커서 얘네들이 가지려면 속력이 진짜 빨라야 돼요.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속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질량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파동의 성질이 나타날 수 있다. 흔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물질이 만들어낸 파동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파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가 만들어낸 파동. 그래서 데이비슨하고 거머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지금 니켈 표면에다가 뭘 조여줬냐면은 전자선을 조여줬어요. 전자선. 그러니까 전자선. 자, 니켈 표면에 전자선, 전자가 쭉 직선으로 방출이 되는 전자선을 입사를 시켰더니 특정한 각도에서 이 검출기에서 튀어나온 전자가, 반사돼서 나온 전자가 많이 검출이 됐대요.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뭐냐면 니켈 표면에서 전자의 물질파가 반사가 돼서 나올 때 특정한 각도에서 뭐가 일어났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이 일어나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세 개가 다 어차피 반사돼서 튕겨서 나온 건, 이거는 반사는 입자도 가지는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구공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면은 들어간 입사각하고 반사각 그대로 빵 튕겨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자도 충분히 반사는 할 수가 있기는 한데, 간섭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입자는 가질 수가 없는 성질이란 말이에요. 간섭이라는 현상 자체는. 당구공이 한 지점에 두 개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자는 여기서 더 특정 부분에서 많이 튀어나온다라는 소리는 실제로 많이 튀어나왔다라는 보다는 이 부분에서 뭐가 일어났다?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많이 튀어나온 것처럼 우리가 관측이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톰슨의 X선하고 전자선 실험을 했더니, X선에 의해서, 즉 X선을 조여줘서 금속방을 통과시키고 형광판에서 봤더니 본 문이랑, 그 다음에는 전자선으로 해서 똑같은 실험을 해서 본 결과랑, X선은 빛이잖아요. 전자기파니까. 그쵸? 근데 전자선은 입자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둘이 똑같은 무늬가 나타나더라, 회절 무늬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즉 얇은 금속판에 X선과 파장이 비슷한
물질파의 파장을 갖는 전자를 입사시키면 X선하고 유사한 이건 무슨 무늬냐면 실제로는 회절무늬예요. 예, 간섭하고 약간 비슷한 회절무늬가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빛이라고 생각했던 X선하고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파가 만들어내는 무늬가 거의 유사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자도 X선과 같은 뭐가 나타나더라? 파동성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입자도 파동을 가진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자도 X선과 같은 파동을 가지게 되고 전자가 만드는 간섭 무늬도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영의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 실험과 같은 거를 전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총으로 전자파를 쏴요. 이중슬릿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앞에다 스크린을 놓은 다음에 전자총으로 전자들을 쏘아대면은 이중슬릿을 지난 애들이 스크린에 밝고 어두운 간섭 무늬를 만들어 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강 간섭하고 상쇄 간섭이 나타난 게 관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무슨 성질을 가진다?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발견해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 빛도 입자성을 가질 수 있고 입자도 파동성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조건에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특정한 조건에서 얘네들이 입자성, 파동성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한 거라 빛의 이중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 결과로부터 물질도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진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한 게 바로 전자현미경이거든요. 전자현미경은 전자파라고 하는 걸,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을 한 거예요.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을 해서 물체를 아주 크게 아주 작은 물체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현미경이 바로 전자현미경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제 현미경이나 망원경에서 분해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해능이 크면 클수록 망원경이나 현미경의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의 거리가 분해능이에요. 이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우리가 크게 볼 수 있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해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렌즈의 크기가 같을 때는 사용하는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분해능이 우수해요. 그러니까 분해능은 최소 구분 가능한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고 얘는 렌즈 구경이 클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는 파장 길이가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 구분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분해능이라고 보면 되고 이 분해능은 렌즈의 구경이 클수록 그 다음에는 파장이 짧을수록 좋아요. 자, 광학현미경은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게 광학현미경이죠. 그래서 유리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초점에 모으며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더 작은 물체를 관찰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가시광선 파장보다 물체가 작아버리면 원래는 가서 얘가 반사가 돼서 우리가 오는 걸 봐야 되는데 이 빛이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이게 회절이에요. 어떤 물체가 있었을 때 그 물체의 뒤편까지 파장이 장애물을 넘어서 전달되는 현상이 회절인데 만약에 가시광선 파장보다 물체 크기가 더 작으면 얘가 반사가 안 되고 얘를 타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자기 렌즈, 그러니까 광학 렌즈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렌즈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걸어줘가지고 원래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힘을 받잖아요. 그 받는 전자기력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자기 렌즈로 전자선을 모아서 굴절을 시켜주고요. 전자의 속력을 조절을 해서 물체파의 파장이 mv분의 h에 해당이 되니까 전자의 속력을 키우고 줄이고 해서 바로 파장 길이를 조절을 해서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더 짧게 만들 수 있어서 아주 작은 물체를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투과전자 현미경이 있고요. 주사전자 현미경이 있고 이제 두 종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얘는 투과는 시료를 투과한 전자선에 쭉 통과해서 여기다가 상해에다가 투과한 전자가 맺히는 거예요.
즉 시료를 투과한 전자선에 의한 물체의 상을 대물 렌즈와 투사 렌즈로 확대해서 여기다가 사진을 빵 찍은 다음에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학현미 경우 우리가 실제 실시간으로 관찰이 가능한데 전자현미 경우는 실시간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현상된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전자선이 시료를 투과할 수 있도록 시료를 아주 얇게 박막 처리를 해야 되고요. 시료의 평면의 영상을 평면 영상을 관찰할 수 있어요. 빵 이렇게 투과를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면을 보통 볼 때 얘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주사전자 현미경은 가속된 전자선을 시료의 표면에 차례대로 주사를 해서 시료 표면에서 발생하는 전자를 검출해서, 그러니까 반사된 거를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네. 시료 표면에서 반사된 전자를 검출해서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관찰을 해줍니다. 얘는 시료 표면을 대신에 처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전자가 반사가 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좋은 물질로 얇게 코팅해야 하고요. 대신에 얘는 3차원적으로 입체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안 좋은 걸로 되어 있는 거는 전자가 반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사전자현미경은 반사된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된 전자파를 검출해서 보는 거고, 투과전자현미경은 물체를 투과해서 지나간 형태의 단면을 관찰하는 전자현미경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 제일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 탄탄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하고 옳지 않은 것은 X, O, O예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알루미늄 캔에 자외선 등을 비추면 알루미늄 캔의 전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전자가 감소하죠. 왜? 광전 효과에 의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전자수는 감소해야 합니다. 자, 다음에 2번. 자, 다음은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이래요. 금속판에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가 특정한 진동수보다 작으면 빛의 세기가 생빛을 비추어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데, 이 진동수를 바로 한계 진동수라고 얘기를 해요. 한계 진동수 또는 다른 말로 문턱 진동수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크면 광전자가 바로 즉시 방출이 되죠.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광양자설에 대한 설명이다. 빛을 뭐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진동수예요. 진동수. 빛을 바로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불연속적인 입자, 즉 광양자 또는 광자라고 하는 입자의 흐름으로 가정한 이론이고요. 이 이론에 따르면 광전효과는 금속의 전자와 바로 뭐의 충돌 현상으로 광양자 또는 광자, 포톤, 충돌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영상정보 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옳지 않은 것은 OXOX예요. 자, CCD는 전자결합 소자로서 전기신호를 빛신호로 바꿔주는 거는 그냥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고, 발광 다이오드고, 빛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광다이오드를 사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컬러 영상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CCD 위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아니라 RGB, 빛의 삼원색이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배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물질파에 대한 설명이다. 빛의 이중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1924년 드브로이가 물질도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지닐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때 물질과 파장의 크기는 질량과 속력의 곱에 반비례하죠. 왜 그러냐면은 드브로이의 물질파는 바로 질량과 속력의 곱인 운동량의 역수에 비례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6번. 물질의 이중성에 관련한 실험과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옳지 않은 것은 OX입니다. 톰슨은 금속박을 통과한 X선에 의한 무늬와 전자선이 형성하는 무늬가 유사한 것을 통해 전자의 파동성을 증명을 한 거죠. X선과 전자의 회절무늬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주사현 전자현미경에 사용되는 시료는 표면을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로 두껍게 코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로 얇게 코팅을 해야 돼요. 두껍게 코팅을 하면은 정확한 섬세한 표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얇게 코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력 쑥쑥 보자. 1번, 다음 중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빛의 진동수랑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전혀 상관없죠. 진동수가 아니라 세기죠, 세기. 빛이 입자인 경우에만 설명할 수 있는 실험 결과이다. 예, 이게 맞는 거죠. 그쵸?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지. 금속에 비춘 빛에 의해 금속 내부의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헤르츠가 아연판 표면에 빛을 비췄을 때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발견한 것도 맞고요. 예,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세기에 관련되는 게 아니라 빛의 오직 진동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진동수가 F인 빛을 한계 진동수가 F0인 금속판에 비춘 모습을 나타냈는데 방출되지 않았다는 소리는 이때 빛의 진동수가 최소 미니멈 진동수인 한계 진동수보다 더 작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금속판의 진동수가 F0보다 더 큰 빛을 비추면 당연히 튀어나올 거예요. 금속판의 진동수가 이게 한계 진동수 미만의 빛을 아무리 오래 비추더라도 광전자는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왜? 입자성에 의해서만 설명이 되는 광전 효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속판의 진동수가 F0의 빛을 세기를 증가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죠. 오직 광전 효과는 진동수에만 의존하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광전 효과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 내용이래요. 한계 진동수 이상의 빛이라도 세기가 약하면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아는 아니죠. 무조건 한계 진동수 이상이 되면 광전자는 방출이 됩니다. 광자 한 개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그죠? 빛의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맞죠. 왜? 광자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에다가 빛의 진동수를 곱해준 값이기 때문에 빛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보다 작으면 안 나옵니다. 무조건 커야 나와요. 네, 세기고 시간이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다음에 4번. 그린 가는 금속 A에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는 금속 B에다가 똑같은 단색광을 비췄을 때 광전자가 방출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빛을 비춰줬었는데 금속 A는 안 나왔다는 소리는 이 금속 A의 한계 진동수가 여기서 쪼여졌던 빛의 진동수보다는 큰 거고, 여기서는 이 쪼여진 빛이 금속 B의 한계 진동수보다는 큰 거니까 광전자가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가에서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고 해도 광전 효과는 안 일어나죠. 오히려 뭐를요? 진동수를 증가시켜줘야 될 거고, 금속 A의 한계 진동수는 금속 B의 한계 진동수보다 당연히 크죠. 그죠? 맞고, 나에서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지 않아요. 광전자에 튀어나오는 개수가 많아져서 광전류는 세지겠지만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자체는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진동수에만 의존하는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과학기사의 일부래요.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뉴턴을 중심으로 빛을 입자로 간주하는 견해가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는데, 영의 이중슬릿 실험 등에서 드러난 무슨 현상? 간섭 현상으로 인해서 빛의 파동성이 인정을 받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자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 이후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기존의 파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보고 광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진다. 그래서 얘를 빛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그림은 디지털 카메라 영상이 기록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빛, 렌즈, CCD, 전기신호, 메모리카드 이렇게 들어가요. 렌즈에 의해 CCD의 상이 맺히죠. 그죠? 렌즈에서 굴절된 빛이 CCD가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CCD에서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기 신호가 생성이 되고요. 자, P사체에서 나온 빛의 진동수는 CCD의 한계 진동수보다 커야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기 신호가
저장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오른쪽 그림은 단색광 A 또는 B를 CCD에 비추었을 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나타냈대요. 표는 단색광의 세기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했는데, 단색광이 A를 비춰줬을 때 전류의, 여기서 보면은 A를 비춰줬을 때 EI였더니 EI0가 나왔대요. 그러면 I면은 I0가 될 거예요. 그죠? 일단은 튀어나온 거니까. 단색광 A는 뭐를요? 전자를 튀어나오게 했어요. 근데 B는 I 했을 때 전류가 안 흘렀다는 소리는, 결국엔 단색광 A는 여기 CCD에 있는 한계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큰 빛이고 얘는 작은 빛이에요. I건 EI건 튀어나왔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한계 진동수 이상의 빛이고, 얘는 안 튀어나왔다는 소리는 얘도 안 튀어나와야지 맞게 되는 거죠. 한계 진동수보다 더 작은 진동수의 빛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억은 I0가 맞고요. 니은은 0이고, 그 다음에 CCD 한계 진동수는 A보다는 작은데 B보다는 커야지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입자 A, B, C의 물질파 파장을 속력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자, 물질파의 파장은 A, B, C인데 같은 속력이었었을 때 파장 길이가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고 A예요. 그러니까 람다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람다 B, 그 다음에 람다 C가 되는데,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MV분의 H가 돼요. 따라서 같은 속력이었을 때 파장 길이가 길다는 소리는 질량이 작다는 소리죠. 결국에. 따라서 질량 값은, 아이고, 이 C가 아니라 A구나. 자, 그러면은 파장 길이가 제일 짧은 A가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에는 B가 될 거고, C가 가장 작을 거예요. 자, A와 B의 운동량이 같을 때는, 운동량이 같으면 무조건 파장 길이는 어떻게 돼요? 같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A하고 C의 속력이 같았을 때 운동량은 A가 C보다 더 크니까 파장 길이가 더 짧겠죠. 맞죠? 입자의 질량은 C가 B보다 작다. 네, 맞죠? 그래서 4번이 맞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9번. 다음은 물질파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 내용이다. 축구공과 전자의 속력이 같을 때 축구공의 물질파 파장이 전자의 물질파 파장보다 매우 작아서 관찰하기가 어려워. 예, 맞아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질량이 큰 물체는. 네. 파장 길이가 길수록 파동성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톰슨은 전자선을 금속박에 입사해서 전자의 파동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 톰슨은 여러분들 그 예전에 원자 안에 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톰슨의 원자 모형을 제시했던 그 톰슨이에요.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하는 전자 현미경은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의 속력을 매우 느리게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해줘야죠. 선생님이 분해능이 커지려면 파장 길이가 어떻게 된다? 짧아야 돼요. 짧아야 분해능이 커지는데, 문제는 물질파의 파장은 MV분의 H니까 얘가 짧으려면 속력이 어떻게 돼요? 커져야죠. 그죠? 맞는 건 3번. 네. 다음에 10번. 그린 가는 이 광학 현미경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바로 투가 전자 현미경에 해당이 돼요. 가에서는 가시광선, 나는 전자의 물질파. 나에서는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 속력을 증가시키면 파장 길이가 짧아지니까, 나의 시료는, 그렇죠. 이거는 투과 전자 현미경에 해당이 되니까 얇아야 전자파가 잘 투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전자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설명을 하기 위한 실험이에요. 전자총 이중슬릿 스크린을 설치를 해주고요. 전자총으로 질량이 M인 전자를 전압 V로 가속을 해서 속력 V로 발사를 한대요. 그 다음에 나의 전자들을 슬릿 간격이 스몰 d인 이중슬릿을 통과시켜서 스크린의 형광판에 부딪히게 한 다음에 전자의 흔적을 관찰을 했더니만, 이중슬릿을 통과해 스크린에 도달한 전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스크린에는 전자의 양이 많은 지점,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과 적은 지점,
상쇄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델타 X라고 하는 건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죠. 그죠? 이중슬립 실험에서. 자, 나에서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은 그죠? mv분의 h, 드브로이의 물질파. 자, 전압을 높이면, 자, 보세요. 전자가 갖고 있는 전하량은 E고, 가속 전압을 V로 해주면, 이게 전자가 갖고 있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럼 이 에너지가 뭐에 해당이 될 거냐면은, 2분의 1 mv 제곱.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될 거예요. 따라서 전자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냐면은, E를 여기다 옮겨주면, 이 가속 전압 V는 mv 제곱이 되고, 양변에다 m을 곱해주면 이 가속 전압 V는 m제곱 V제곱이 되니까 제곱분을 이쪽에다가 씌워줘 버리면, 따라서 이게 가속 전압 V로 가속했었을 때 전자의 운동량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속 전압을 높이면 전자의 운동량이 어떻게 되니까 커지게 되니까 드브로이의 물질파의 파장 길이는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근데 0의 이중슬립 사이에 간섭무늬 델타 X는 D가 작을수록 커지고 파장 길이가 길수록 커지니까 델타 X는 파장 길이가 짧아지니까 줄어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물질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린 가는 금속판에 진동수가 F0인 세기가 강한 빛을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튀어나오지는 않았고요. 나는 EF0로 약한 세기의 빛을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튀어나왔대요. 그러면 나보다 가의 빛의 세기가 강하지만 나에서는 광전자가 방출되고 가에서는 방출되지 않는 까닭은 결국에는 이 빛의 진동수가, 여기서 빛의 진동수 누가? F0가 한 개 진동수보다 더 작아서 그렇죠. 예. 따라서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하면 나에서는 일단은 이 F0는 광전자를 튀어나오게 했으니까 한 개 진동수보다는 큰 거고, 빛의 세기를 더 강하게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개수가 많아지죠. 왜? 이 광전자, 빛의 세기가 세지면은 뭐가 더 많아지니까? 양자 개수가 많아지니까 한꺼번에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광전자의 수도 많아지게 될 거예요. 다음에 13번. 그림은 디지털 카메라의 전화 결합 소자 CCD의 구조래요. CCD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발생하는 원리와 관련되어 있는 현상은 광전 효과죠. 네. 광전 효과에 해당이 되고, CCD에서 빛에 의해 전자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전극 아래에 저장되는 전자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은 각각 무엇인지 설명을 하시오. 일단은 전자의 발생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은 뭐예요? 빛의 진동수죠.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오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빛의 진동수고,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 얼마나 많은 전자가 튀어나오느냐는 바로 뭐에 의해서? 빛의 세기. 그러니까 빛의 세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진폭이에요. 네. 이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 다음은 드브로이의 물질파에 대한 설명인데, 드브로이의 물질파는 모든 물질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의 성질도 가진다. 드브로이가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물체의 운동량이 클수록 파장은 어떻게 돼요? 드브로이 물질파 MV는 운동량분의 람다는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니까, 따라서 파장은 어떻게 되고요? 짧아지고요.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1의 답을 근거로 질량이 일정한 입자의 경우 입자의 속력과 물질파의 파장은 속력이 클수록 물질파의 파장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진다 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데이비슨 거머 실험인데요. 데이비슨과 거머는 니켈 시료의 결정면과 수직으로 이루도록 전자선을 입사해
간섭 현상을 나타낸 것을 확인했는데 특전 산란각에서 상쇄 간섭을 조건으로 구한 전자의 파장이 16.5로 이거 상쇄 간섭이 아니라 보강 간섭이죠. 왜? 더 밝게 나타나는 지점이 있다 또는 더 세게 전자선이 검출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해서 밝혀낸 거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보강 간섭에 해당이 돼요. 상쇄 간섭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16번. 가부터 다는 지금 전자총과 전자선으로 보는 거는 이건 뭐예요? 전자현미경이고 얘는 광학현미경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얘는 형광 스크린에 투가 된 걸로 보니까 투사전자현미경이고 다음에는 얘는 주사전자현미경이죠. 반사된 빛을 보는 거니까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을 비교를 해주면은 분해능은 파장 길이가 짧을수록 좋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현미경에 사용하는 물질파 파장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면 광학현미경은 무조건 뭐로만 봐야 되는데 가시광선으로만 봐야 되는데 이 전자파는요 가속 전압을 높여줌으로 해서 파장 길이를 가시광선보다 더 짧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파장으로 물체를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해능은 파장이 짧을수록 더 두 점 사이 거리를 더 짧은 구간에서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해능은 누가 더 좋다? 주사나 전자현미경이 광학현미경보다는 좋고 물체파의 파장이 가시광선 파장보다 더 짧기 때문에 바로 분해능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